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독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눈이 오면은 물론 길이 좀 미끄럽기도 합니다만은 괜스레 마음은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이를 먹어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너무 뻔하고 진부한 취향이라고 해도 눈이 오는 날에는요, 설원을 뒹구는 아주 로맨틱한 영화들도 떠오르고요. 눈 오는 풍경을 가사로 담은 노래도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 옛날에 첫사랑도 떠올리게 되겠죠. 그것 또한 눈 오는 날 느낄 수 있는 아련한 아름다운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랜만에 옛 친구랑 만나서 이런 설렘과 아련한 감정을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첫 곡 언타이틀이 불러주는 눈 내리는 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별히 첫눈을 내리는 걸 뭔가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첫눈 내린 날은 나는 뭘 하겠다. 이렇게. 네. 근데 아마 대다수 분들 다 이렇게 첫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눈 내리는 날 우리 어디서 만나자 약속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첫눈 내리게 되면 갑자기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뭔가 한 자리에 앉아서 어선도선 얘기도 나누고 눈 내리는 그 풍경을 보면서 뭔가 그림 같은 그런 사진을 좀 찍어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 꼭 사랑과 상관없이 우정도 첫눈 내릴 때 되면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네. 왠지 누군가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첫눈 내리는 날의 얘기들입니다. 맞습니다. 첫눈 내리면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올해는 11월 중순으로 막 접어들 때 그때 첫눈이 내렸는데 사실 저희 동네는 눈이 안 내렸거든요. 근데도 눈이 내리는 것을 기상청에서 이것이 첫눈입니다 하면은 첫눈 내리는 걸로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동북상정은 한국보다 위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이미 제가 있던 그 지역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하게 이전엔 첫눈이 서벅서벅 작게 내리잖아요. 눈이 그냥 눈보라 느낌보다는 그냥 눈이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내렸는데 굉장히 크게 내려요. 그래서 베이징에서도 지금 11월 초에 내렸는데 첫눈 내렸다 사람들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려서 또 교통에 좀 문제 생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왠지 계속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네. 특히 저는 흑룡강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겨울철 되면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우리가 거기에 숲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겨울 되면 다 눈에 덮여가지고 우리가 초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설원입니다. 설원. 네, 그래서 그냥 눈 끝까지 보면 근데 다 눈이에요. 하얗게. 그리고 그 강물도 땅 꽁꽁 얼어서 그냥 강물과 길이 별도 없이 그냥 그 버스가 강에서 가고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설원하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눈 내리는 모습도 떠오르고. 네, 그 지역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 되면 러시아 변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흑룡강이 거의 러시아 변경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추운 지역이죠. 네. 보통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동포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눈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한 잔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집에서 뭔가를 이제 눈 내리면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따뜻하게 고기 관련되는 그런 요리나 아니면 만두나 뭔가를 이렇게 맛있게 해 먹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중국은 이 술이 백주잖아요. 네. 도수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높고. 특별히 저희 가족은 조금 아버님은 좀 높은 술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60도 정도 술을 오, 네. 그런 선생님 모여서 네네. 같이 이게 눈 내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오늘 의미 있는 날엔 같이 한잔 하자. 그렇죠. 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어울려서 뭔가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네, 맞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념일은 아닌데 이날은 누군가는 옆집 뭐 친구 불러서 같이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야 된다는 그게 한계 풍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고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눈이 내리면 다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뭐 영화 구경을 하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한 잔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기억에 이전에 그 네. 시골에 갔는데 그 돼지를 잡더라고요. 아. 돼지를 잡아서 근데 한 집 잡으면 이게 시골에 다 같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남자는 돼지 잡아서 요리를 하고 네. 여자들은 이걸 가지고 순대를 만들고 있고 그냥 네. 온 동네 분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는 그런 느낌 받아서 그때는 첫 눈은 아닌데 눈 온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시간에 눈이 내리고 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연도 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포 여러분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리강춘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배추김치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15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왕청현, 왕청진, 왕청촌 노인협회는 올해 새로 단성된 김혜숙 회장이 인솔하에 각종 활동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도 촌당지부서기 겸 촌민위원회 주임이 적극적인 지지하에 촌노인협회에서는 1조 조장 리미란, 2조 조장 리승옥, 3조 조장 박영옥, 회계 겸 출납인들 박미자, 리화자, 김경숙 등 골간들이 한결같은 토론 끝에 배추 500근, 고춧가루 20근을 사서 배추김치를 절구어 독거노인 가정에 선물했다. 배추김치를 받은 김정섭, 김영자, 리동중 등 30명의 독거노인들은 자식들이 비록 곁에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뜨거운 손길에 감격인 눈물을 금치 못했다. 이외에도 노인협회에서는 의지가지 없는 3명의 노인 가족을 물신양면으로 알뜰히 보살펴 주어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직장암으로 시달리면서 촌노인협회 회장을 맡고 김회숙 회장은 고향 마을을 기필코 꽃피는 마을로 건설하려는 꿈이 이미 실현됐음에도 그는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넘어 더 높이 더 멀리로 회원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네. 아, 정말 따뜻한 광경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왜 겨울 되면은 김치들 한꺼번에 많이 담궈서 주변에 막 나눠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아마 이 시기에 제일 좋은 선물이 네. 아무리 비싼 선물 줘도 김장 선물만큼 반가운 선물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오신 왕청현, 왕청진, 왕청촌의 노인협회 회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독거노인분들에게 김장을 해서 갖다 주고 어려운 이유까지 이렇게 다 보살피고 있잖아요. 이게 연말이면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잖아도 스산한데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독거노인분들은 사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네. 밖을 안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외로움만 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장까지 다 갖다 주면 그리고 김장 하자마자 굉장히 맛있지 않으세요? 아이, 그럼요. 저는 익혀서 먹는 것보다 김장 하자마자 약간 그냥 단 거. 습관적으로 김장통 계속 열어서 손으로 한 번씩 써먹고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김장한다 하면 물론 본인이 못하니까 누구 갖다 주면 진짜 한 폭이라도 반 폭이라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김장철에 이렇게 김치를 나눠 먹는 것은 누구네 집 김치 맛은 어떻더라. 네. 아, 이 집 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더 감칠맛이 나네. 그리고
김치 품평회까지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김장을 담글 줄 아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문제는 네. 가족이 2명 아니면 뭐 3명인데 자주 집에서 밥 안 먹다 보니까 김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동포분들이 그 11월 말에 저희들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김장을 잘 담글 수 있는 분들 같이 모여서 김장을 같이 담그고 나눴어요. 네네. 그러면 이분은 김장을 담그는 맛도 느끼고 그렇죠. 또 하나는 김장 못 담근 사람한테는 이걸 얻어가고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김장을 같이 담궜습니다. 네. 네. 저희도 가끔씩 한 친구 3명이 모여서 네. 함께 김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너무 그럼 재밌을 이제 것 같아요. 네, 같이 서로 간도 다 맞춰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는 좀 짭짤한 게 좋아. 그러면 제 김치에는 젓갈을 조금 더 넣고 네. 이렇게 해갖고 통 다 이렇게 싸놓고 나면 왜 그렇게 뿌듯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사실 자기 집만 담그게 되면 이게 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모여 담그면 힘든 줄 몰라요. 너무 네. 즐겁고 그다음 우스갯소리도 하면서도 고기가 그렇게 잘 넘어가요. 그때는 수육이 그렇게 맛있네요. 네, 특히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김희숙 회장님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이 더 잘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사실 동포분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대부분 노인들 네, 위주로 많으시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여기 회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조선적인 민족의 그 풍습도 남기고 네. 따뜻함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픈 몸을 거느리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으로 일을 하러 나오신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는 그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는 가정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더 서로 좀 더 의지하고. 살펴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야 또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이분들은 사실 그 자리를 떠나면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식분들은 오히려 저는 좀 그 돈을 보내고 누군가는 좀 기부를 하고 또 네.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는 마을을 더 꿈꾸고 있는 거죠. 네.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중국 동포분들도 그 주변의 이웃 생각하면서 이렇게 김치 나눔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거의 김장 나눔철 되면 네. 아마 모든 그런 그 협회나 뭐 어떤 그 조직 그 활동하는 곳에서 네네. 거의 다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독거노인한테 보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그 동포분들도 혼자 살고 있는 네. 그런 분들한테 뭐 김장 나눔 행사도 하고 또 처음 한국 왔는데 김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 젊은 그렇죠. 친구도 있는 그 네. 친구들 와서 그 동참을 하고 행사를 보면 거의 매일마다 뭐 김장 나눔 행사 이런 공고가 나옵니다. 네. 따뜻한 나눔이 있는 김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동포분들 김장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겨울 나셨으면 좋겠네요. 노라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장송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꽃과
잡초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햇빛이 온 누리를 포근하게 비춰주는 따뜻한 봄날에 꽃씨와 풀씨가 정갈한 아파트 화단에 자리를 잡았다. 겉보기에는 먼지처럼 미세하고 볼품없어 우열을 가려내기 힘들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각이한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다. 꽃씨는 비옥한 땅 속에 고이 모셔졌다. 목이 마를세라 감노수를 뿌려주고 몸이 추울세라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면서 인간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허나 풀씨는 인간들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하여 살며시 화단에 내려앉았다. 꽃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증한 방해꾼이 있어 당장에라도 인간들에게 멱살을 잡혀 나올 것 같은 공포심을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들 둘에게는 각기 다른 꿈과 목표가 있었다. 귀중한 몸인 꽃씨의 경우 꿈과 목표가 화려했다. 봄을 맞아서 움이 틀 때 꽃씨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고자 했다.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앞다투어 피어나 연인들과 행인들의 극찬을 많이 받고 저밖에 없노라 시무룩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득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인들이 사랑의 징표라면서 가만히 꺾어간 것이었다. 불우한 신세인 풀씨의 경우 꿈과 목표가 수수했다. 힘든 세파를 뚫고 나가야 할 강인한 의력과 생명력을 키우려고 어린 뿌리를 깊숙이 땅속에 박으면서 안간 힘을 다 썼다. 여름에 잎이 무성한 잡초는 방석이 되었다. 화려하게 핀 꽃을 보러 온 연인들이 방석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경멸했던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잡초는 그래도 행복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자 잡초와 꽃은 모두가 죽었다. 잡초는 죽었지만은 그의 마른 시체는 토끼와 강아지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새끼들을 감싸주었다. 하지만 죽은 꽃은 꽃송이를 꺾인 채 앙상하게 서서 겨울바람에 시달리다가 뿌리채로 뽑혀 정원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이 세상에는 비록 귀중한 꽃씨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만 화려하고 부유한 가정의 환대와 총애 속에서 뽐내다가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하고 한 생을 취생몽사하다가 쓰러진 불쌍한 생명들이 적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볼품없는 풀씨로 태어났지만 강인한 의력과 무성한 생명력으로 한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무사람들의 존경과 애대를 받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도 많다. 억겁의 행운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귀중한 삶을 꽃의 아름다운 향기와 잡초의 강인한 생명력을 소유한 멋진 인간이 되고 싶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꽃씨, 풀씨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른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꽃이 잡초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 생각했는데 글을 좀 읽어보니까 네. 잡초가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강인한 생명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잡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글을 보내오신 우리 장송심 선생님께서는 꽃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비유하셨고 풀꽃은 참 보잘것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어찌 생각하면은 우리네 인생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꽃이라면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명인 잡초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모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다 모두 열심히 살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주위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밑판을 깔아주는 그런 분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이 글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꽃처럼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잡초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는 그 연인들의 방석이 되어주기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희들 사실 이게 이쁜 꽃을 보면 네. 꺾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이걸 소유하고 싶은데 꺾고 나면 네. 사실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잡초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서 잡초를 꺾고 이런 건 아니라 잡초는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의 네. 본분을 다 하는 그러면서 특별하게 요구를 하지 않죠. 나를 봐달라. 그러지 네.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고독과 그런 그 외로움을 잘 타면서도 네. 또 자기가 할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우리 같아요, 그냥. 네, 꽃과 잡초, 뭐 풀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글에서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저희들 네. 스스로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동포 분들이 맞아요. 한국에 와서 사는 삶이 네. 잡초처럼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중에서 주목을 많이 해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뭔가를 헌신을 하고 그 주위의 분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잡초 같은 인생도 정말 훌륭한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주변의 것들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힘과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면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풀씨들 아닙니까? 맞죠. 네. 기왕이면은 꽃의 아름다움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잡초의 강인한 생명력을 함께 지니고 있으면 더 바랄 나위 없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풀씨나 이게 잡초 중간에 꽃이 있으면 굉장히 꽃이 돋보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 꽃이 다 있으면 이쁘긴 하는데 한 개 꽃이 집중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잡초가 있기에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갑자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장송심 선생님. 꽃과 잡초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 또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나훈아가 불러주는 잡초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작곡가 고려인 한야콥 선생의 추모회가 있었다면서요? 예, 우리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재즈 음악인이셨던 우리 한야콥 선생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네. 카자흐스탄의 민속협주단 자즈겐사즈의 주관하에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조용필 또는 카자흐스탄의 이미자라고 불리는 국민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네. 로자 롬바에바입니다. 이 콘서트에 로자 롬바에바 그리고 또 유명한 공원 배우 아이굴 바바예바를 비롯해서요. 우리 카자흐스탄의 음악계 인사들 그리고 평소 야콥 선생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야콥 선생이 평소에 작곡했던 음악으로 그 콘서트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한 야콥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카자흐스탄 재즈 음악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네. 물론 이분은 37년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우리 고려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적부터 음악에 아주 재능을 보여서 우리 침켄트 카자흐스탄의 3대 도시인데요. 침켄트 음악학교 합창단 지휘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대에는 알마티에 있는 마리에테 극장장으로 일을 했고요. 또 이 아라이 협주단을 창단했습니다. 이 협주단이 정말 카자흐스탄 유명하거든요. 네. 아라이 협주단을 창단했고 이 무엇보다도 고려극장의 음악 감독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즈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카자흐스탄의 재즈 음악의 기초를 아주 토대를 닦으셨고요. 그 빅밴드라는 재즈 그룹을 창단하여 그냥 전국을 순회공헌하시면서 큰 인기를 거셨던 그런 이제 유명한 음악인이다. 우리 고려인들의 자랑스러운 이제 동포 음악가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식 실력도 뽐내고 상품도 받아가는 온라인 한식 콘테스트 행사가 있었다고요? 한국 음식을 또 만들고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이제 선물을 받아가는 이제 온라인 그 한식 콘테스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해 오던 오프라인 한식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식 강좌와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우수한 10인을 선발하였고 또 평소 한식 강좌를 진행했던 전문 요리사의 아주 그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3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우승자 3명에게는요. 또 푸짐한 상품이 이제 주어졌는데 네. 멀티, 착즙기, 커피 머신, 가습기 이런 상품이 주어졌고요. 지원자들에게는 또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되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식이 이 기밀이 해제된 미즈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할린 향토박물관에 전달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사할린 주향토박물관 학술 자료실에 제2차 세계대전 전전 75주년을 맞으며 2020년 실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밀 해제된 일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1945년 8월 남사할린 전역으로 소련군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미즈호에서 일어난 평화로운 한인 주민의 학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었습니다. 입수된 기록에는 1946년에 작성된 수사 대상자들의 신문 녹취록,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은 사할린의 역사를 증명한 작가이자 향토사가인 컬서킨 이시모리치 가포님과의 책 덕분에 사할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책 미즈호 마을의 비극은 1992년에 출판되고 2012년에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국어판도 출판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미즈호 마을 사건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거네요. 네. 강성긴 가포님과의 업적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가들은 1945년 사건의 사실들을 확실히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즈호 마을의 비극은 실제 기록과 사건은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소설입니다.
어린 시절의 전쟁과 정념이 공포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교사이자 작가이며 민족학자이기도 한 깐사진 가본가 선생은 위대한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자신의 모든 책에서 고귀한 이상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 사료가 들어온 만큼 이제 역사 전문가들은 정통한 사료에 근거하여 미즈호 사건을 연구할 수 있고 향후 1945년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 조작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거짓된 시대에 저항하는 주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지역박물관 학술자료실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맞으면서 2020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미즈호에서 일어났던 평화로운 한인 주민의 학살 사건하고 관련된 기록이 이제 나왔다고 하네요. 1946년에 작성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신문 녹취록도 있고요. 또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콘스탄틴 카포넨코의 책 미즈호 마을의 비극에 담겨 있었지만 이것은 책에 불과하다라고 조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본격적인 사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미즈호 사건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선일아, 네, 엄마. 너 이거 왜 안 입었어? 안 입을 거예요. 갑자기 이걸 왜 안 입는다는 거야? 내 친구들 다 안 입는데 나만 입는단 말이에요. 넌 추위도 많이 타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씨,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추워서 안 돼. 하나도 안 춥다니까 그러네. 아유, 우리 선일이 이제 다 컸다 이거지? 요즘 누가 이것을 입는다 그래요. 엄마도 입었잖아. 자, 우리 또래는 아무도 안 입거든요. 이거 입어도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어.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먹부리다 얼어 죽는다. 거 봐. 이거 안 입으니까 벌써 기침하잖아. 기침이 아니라 재채기거든요. 재채기. 아유, 그러셔? 그럼 안 추우니까 패딩 안 사줘도 되겠네? 안 돼요. 패딩은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춥다며. 패딩 입으면 더워서 이것 안 입어도 된단 말이에요. 새 패딩 입으려면 이것도 입어야지. 알았어요. 이거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입어. 진짜 그럴 것이지. 네, 아들이 이걸 안 입으려고 하자 엄마가 이걸 안 입으면 패딩을 안 사준다고 하죠. 그러게요. 사춘기인 것 같네요. 이것과 패딩까지 입으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것은 겨울철 필수품인데요. 팬티나 러닝 셔츠 같은 기본 속옷 위에다가 껴입는 방한용 옷을 말하죠. 이것은 내의, 단위설복, 치니, 츠니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겨울의 방한용이긴 하지만 여름에 땀바지용으로 이것을 입기도 하고 옷의 자태를 우아하게 보이기 위한 맵시용으로 이것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이면 모진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방한용 이것을 주로 입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예전에는 찬바람이 불면 이것부터 찾아 입었는데요. 이것은 팬티나 러닝 셔츠 같은 기본 속옷 위에다가 껴입는 방한용 옷을 말합니다. 겨울철 필수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한복, 2번 두복, 3번 내복.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얇고요. 또 따뜻하고 예쁜 이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3도에서 6도씨 정도가량 올라간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고 실내 온도를 3도씨가량 낮추게 되면은 난방 에너지의 20%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몸에서 나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멋을 부리느라고 이것을 안 입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시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나고요. 또 에너지도 아낄 겸 올겨울 이것을 꼭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은 고국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반드시 다 입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으로 정답 보내실 때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해주에서 생활하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그 자랑스러운 점이 고려사범대 또 민족신문인 삼봉신문 그리고 고려극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연해주하고 하발롭스크 일대에서 해외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한글 문단이 형성돼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려인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고려인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네. 정말 그 당시에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해주 하바롭스크를 포함한 연해주 흑령주 일대에 거기에만 유일하게 해외에서 유일하게 한글 문단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카프 작가의 선두주자였던 보석 조명이가 일본의 어떤 경찰에 쫓기면서 1928년에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기르고 독려하고 신문에 작품을 모으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문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네. 후배들을 기르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1934년에 사화집, 엔솔로지라 하죠. 이 문학 작품집이죠. 조명이가 노력을 해서 노력자의 고향이라는 이 사화집, 그리고 37년에는 노력자의 조국이라는 이런 사화집을 내므로써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한글 문단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했던 이 지역이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해주 일대에서 거주했던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항일 독립운동뿐이 아니라 우리 모국어를 지키고 네. 민족어를 지키는데도 정말 크게 공헌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글로 작품을 썼습니까? 이제 연해주 일대에도 문학에 뜻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일부는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우리 한반도보다는 그쪽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국어로 이렇게 활용은 했지만은 미학적인 단어 구사나 또 용법 이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보석 조명이 또 그에 여러 뜻있는 분들이 건너가서 이렇게 그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이끌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작가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삼봉신문이고요. 그 당시에 이 삼봉신문은 포석 그 조명희 선생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신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1933년에 문해페이지란이 만들어집니다. 문해페이지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끊임없이 발굴해서 싣기는 했지만은 문해페이지란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그 작품을 평가하는 이런 평론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말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새로운 작가들이 끊임없이 양성이 됐지요. 그리고 그 작가들이 나중에 강제주 돼가지고도 그 상당수의 작가들이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네. 한글로 작품을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모국어로 작품을 썼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그들도 모국어를 우리 한반도에 사는 조국의 역사적 조국의 조상들의 그 후손들에 못지않게 미학적으로 세련되게 다듬고 이 훌륭한 작품을 쓰도록 노력을 해서 작품집도 내고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그렇게 새로운 이런 평론, 평가에 힘입어서 새롭게 이렇게 발전하고 미학적으로 수준 높게 나아갔다는 데서 정말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서도 네. 우리가 경이롭게 바라볼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고려인 문학사의 지평도 훨씬 더 넓게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우리 문학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은 이 고려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죠.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고려인 작가 중에서 강태수 작가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려인 작가 중에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분이 강태수 작가도 있고 또 강태수 작가 같은 1세대 작가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 훌륭한 성취를 이룬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다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네. 일단은 제가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네. 고려인들의 1세대 작가들이 자연 수명이 이제 중년에 넘어들어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곳에서 샛별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고려인 문학을 다시 중흥시키고 부흥시킨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미학적으로 훨씬 발전시킨 이 2세대 작가들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 한 분으로서 한진 선생님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분은 희곡 작품하고 소설을 썼는데 고려 극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희곡 작품을 선배들과 달리 유일하게 이렇게 프로 극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세련되고 네. 훌륭한 작품을 써서 우리 고려인뿐이 아니라 문학계의 중심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은 그런 작품을 남기신 분이죠. 네. 고려인뿐 아니라 소련 중앙문화예술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작가 한진. 관장님께서 한진 작가의 삶과 문학을 연구해서 책까지 내시지 않았나요? 예, 네. 제가 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제가 참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2011년에 한진 전집이라고 해서 먼저 그분의 모든 작품을 망라해서 한 1000페이지에 달하는 한진 전집을 냈고요. 네. 또 그 뒤로 이제 그분의 생애와 이 문학 세계에 대해서 문학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공저로 제소고려인 문학가 한진의 삶과 문학이라는 이런 책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그 많은 작가 중에 한진 작가 연구를 하게 되셨습니까? 참 이게 우연과 그 필연이 겹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우연도 몇 번 이렇게 겹치다 보면 필연이 되듯이 네. 제가 1992년에 카자흐스탄에 한글학교 교사로 갔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최초 강제 이주지 벽촌인 우슈더베라는 시골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일했었는데 네. 그때 한진 작가가 일본의 이 방송 작가들의 통역으로 한진 작가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어를 할 줄 아는 몇 분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통역으로 그 시골까지 오셔가지고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 방에서 한진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추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 뒤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중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진 작가를 이렇게 만나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일찍 작고하셔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한진 작가 그 사모님하고 알게 돼서 그분의 집에서 한진 선생님이 남긴 작품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그렇게 결국에 나중에 전집까지 내게 됐죠. 네. 우리 관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셨던 한진 작가, 그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습니까? 한진 선생님이 2세대 작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단명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1931년생인데 199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으로 62살에 돌아가셨죠. 네. 한창 더 일하실 나이였는데 그러니까요. 작품도 그분은 정말 이렇게 수준 높고 이렇게 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셨는데 그 뒤로도 더 많은 대작들을 내실 수 있었는데 참 애석하게 일찍 돌아가셨죠. 네. 한진 작가에 대한 자료도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으고 발굴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한진 선생님하고 인연은 그때 만나 뵙고 그 뒤로 다른 계기가 없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2010년 무렵부터 한진 선생님 그 사모님의 부탁으로 그 집에 가서 한진 선생님이 남긴 이 육필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네. 이제 그걸로 전집까지 내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정리가 안 됐던 작품들을 다 정리하고 거의 다 발굴을 했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저한테 감사의 표시로 네. 한진 선생님의 그 육필 작품이나 이걸 또 기증을 해주셔서 흔쾌히 네. 예, 그래서 또 다 가지고 오게 됐고 여기서도 일부 전시는 하고 있고 또 한진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분의 예술원에 대해서도 이제 곧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알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한진 작가의 삶과 또 문학 작품 세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